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번 아덱스에서 공개된 현공 사거리 연장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UAE의 요청으로 개발된 LIG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알테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했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어는 기본적으로 UAE의 요청으로 개발된 미사일이고, 그리고 전술 차량에서 운용할 것을 전제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들고 다니는 미사일이 아니라 100% 차량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UAE의 요청이 있고서 고작 1년 만에 개발이 완료된 미사일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미사일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한국형 브림스톤을 기반으로 개발된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알테어는 한국형 브림스톤을 축소시킨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켓 엔진이 현공이나 청검처럼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사일의 속도가 청검이나 현공에 비해서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는 없고, 당연히 목표를 공격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청검은 원래가 유선 유도이므로 미사일의 후방에는 바로 유선이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켓 엔진을 미사일의 측면에 달고 있지만, 알테어는 개발될 때부터 무선 유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굳이 측면에 로켓 엔진을 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검같이 로켓 엔진이 미사일의 측면에 있으면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적이 대전차 미사일의 접근을 발견하면 미사일의 속도가 느리면 충분히 회피할 기회를 줄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한 빨라야 하고, 청검에 비해서 로켓 엔진이 후방에 달려서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속도가 빠른 알테어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탄두가 이중목적탄이라는 겁니다. 이중목적탄은 우리가 집속탄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로서 성형장약탄의 측면에 파편홈을 파서 파편 형성이 더 잘되게 해서 성형장약탄으로서의 대전차 공격 능력과, 그리고 파편으로 입마살상 능력을 더 높인 탄입니다. 이걸 알테어의 탄두에 적용해서 입마살상 능력을 더 높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검이 무선유도형을 개발한다고 해도 알테어가 청검보다 입마살상 능력과 그리고 미사일의 속도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테어의 개발과 생산 일정인데요. 알테어는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들만으로 만들어졌기에 고작 1년 만에 개발되어서 바로 얼마 안 남은 내년인 2024년부터 생산되어서 UAE에 공급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빠른 일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이미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브림스톤을 바탕으로 이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LIG에 의해서 공개된 또 하나의 대전차 미사일인 현공 사거리 연장형인데요. 이 현공 사거리 연장형은 정말 보면 볼수록 제블린과 흡사합니다. 우선 현공의 특징이 뭔가요? 현공은 기본적으로 제블린에 비해서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관성계가 없고, 로켓 엔진도 미사일의 측면에 달고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해서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제블린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진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 제블린이 90도 각도로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대략 70도 각도로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70도 각도로 공격하는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만 해도 최대 70도까지 요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 현공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같이 70도 각도로 공격해오는 상부 공격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블린 같은 경우는 90도의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능동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될 확률이 줄어들죠. 물론 제블린도 많은 경우 능동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될 걸로 보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제블린이 능동 방어 시스템에 요격될 확률이 우리 현공이나 스파이크에 비해서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중동 국가를 위해서 개발한 현공 사거리 연장형은 갈수록 제블린과 흡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거리 연장형 현공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모델은 우선 사거리를 기존 2.5km에서 이동 표적에 대해서는 4km, 고정 표적에 대해서는 5km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탄두의 관통력이 대폭 줄고 성구탄두가 사라집니다. 우선 관통력이 500mm로 줄어들고 적 반응 장갑에 대응하는 성구탄두가 없어지는데요. 그럼 적 전차를 관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이래도 충분히 관통은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으로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흑표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죠. 우리 흑표는 상부 장갑은 155mm 야포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고, 대전차 집속탄 그러니까 자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부에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표의 상부에 장착된 반응 장갑은 측면에 장착된 반응 장갑에 비해서 두께도 얇고 방어력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전차 집속탄의 관통력은 200mm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표에도 상대적으로 측면에 장착한 반응 장갑에 비해서 얇은 방어력을 가지는 200mm급 반응 장갑을 상부에 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전차 집속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상부에 반응 장갑을 달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 전차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응 장갑을 달고 있는 전차라고 해도 상부 방어력은 성형장약탄 대비 300mm가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통력 500mm만 되어도 상부에 반응 장갑을 달고 있는 우리 흑표를 비롯해서 모든 전차의 상부를 관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대신 관통했을 때 2차 피해는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관통력은 떨어지는 대신 성형자약탄 측면에 볼베어링을 배치해서 입마살상 능력은 대폭 높였습니다. 알테어도 성형장약탄 측면에 격자 무늬로 파편형성 무늬를 넣어서 입마살상 능력을 높였지만, 이 사거리 연장형 현궁은 그보다 더 본격적으로 아예 볼베어링을 측면에 촘촘히 박은 겁니다. 이 정도까지 입마살상 능력을 높인 건 역시 이 미사일을 공급받는 사우디가 주로 적 전차를 상대로 하는 전투보다 적 게릴라를 상대로 하는 전투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 게릴라를 상대로는 관통력보다는 입마살상 능력이 높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리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미사일도 알테어처럼 측면이 아니라 후면에 로켓 엔진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현궁에 비해서 미사일의 속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리하면 미사일이 충분히 감속이 안 되었을 때는 기존 현궁이라면 제대로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블린이 상부를 90도로 공격하는 이유는 제블린은 로켓 엔진이 후방에 달려있고, 그래서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일종의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서 급격하게 자세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궁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는 측면에 로켓 엔진이 달려있고, 그래서 미사일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급격하게 자세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현궁이나 스파이크는 상대적으로 70도라는 완만한 각도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블린은 90도로 상부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사거리 연장형은 후면에 로켓 엔진이 달려있고, 상대적으로 목표가 먼 거리에 있어서 속도가 충분히 감속이 되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목표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급격하게 감속을 해야 한다면 제블린과 비슷한 형태의 자세 제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적 목표 상공에 정확히 도달해서 자세 제어를 해주려면 우리 현궁도 제블린과 비슷하게 관성계를 달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성계를 달면 미사일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거리가 연장된 만큼 사거리 연장형은 관성계를 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현궁에 비해서 사거리가 긴 이스라엘의 스파이크에는 관성계가 이미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궁도 정확히는 관성계는 아니지만 일종의 거리 측정 장치는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리 방향 그리고 고도까지 측정하는 관성계가 아니라 단지 미사일이 어느 정도 날아갔는지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라면 우리 현궁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IG에서 아덱스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없지만, 과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거리가 2.5km에서 4km로 늘어나면 어차피 우리 현궁에도 관성계를 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관성계가 없으면 미사일의 위치가 목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거리 연장형 현궁에는 관성계가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지금 등장한 사거리 연장형 현궁은 미국의 제블린과 상당히 흡사해졌다는 점입니다. 후방에 달린 로켓 엔진과 그리고 미사일이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관성계까지 제블린과 너무도 흡사한 구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제블린처럼 상부를 90도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더 관통력도 기존에 비해서 낮아진 만큼 완만한 각도로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면 적 전차를 관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관통한다고 해도 2차 피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력이 낮아진 만큼 확실한 관통과 2차 피해를 최대한 주려면 사거리 연장형 현궁도 90도에 가깝게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욱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갈수록 능동방어 시스템이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처럼 70도 각도로 상부를 공격하게 되면 적 능동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지금 현존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중에 90도까지 방어가 가능한 능동방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70도 이하에서만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이 갈수록 퍼지고 있는 적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는 90도의 각도로 상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중요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우리 현궁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는 70도의 각도로 상부를 공격하지만, 여기서 70도라는 건 최대 70도라는 겁니다. 당연히 제블린도 90도라는 것도 최대치이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스파이크나 우리 현궁 그리고 제블린은 최대 각도로 공격을 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그보다 더 낮은 각도로 상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사일이라고 해도 적 능동방어 시스템에 요격될 확률은 있습니다. 심지어 제블린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사거리 연장형 현궁이 90도 각도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해도 적 능동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최대 각도가 70도인 미사일에 비해서 최대 각도가 90도인 미사일이 적 능동방어 시스템에 요격될 확률이 줄어드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현궁의 가격이 비싸지는 건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블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쌀이라 봅니다. 우선 사거리가 연장되었다고 해도 연령상 장치는 기존과 같은 걸 사용합니다.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해도 기존보다 더 좋은 연령상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미 충분한 해상도의 연령상을 쓰고 있었고 이미 제블린 후기형과 동등한 해상도의 연령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상도 기존과 같은 모델을 쓰게 될 것이고 관성계도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계 탑재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과거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분명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블린보다는 쌀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현궁은 무게가 증가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재원표에 따르면 오히려 무게가 1kg 줄어들었더군요. 원래 현궁은 기본형이 총무게가 20kg 정도 되고 미사일이 들어있는 발사기와 미사일의 무게가 16kg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미사일 무게만 12kg이었는데 이번에 공개한 사거리 연장형의 무게는 미사일 본체의 무게가 11kg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구탄두를 없애고 탄두의 관통력도 줄여서 이 부분에서 무게가 줄어서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형 추진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로켓 엔진이 측면이 아닌 후면에 달려 있어서 초기 속도가 빠른 원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지만 무게는 재원상으로는 오히려 1kg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거리 증가에 따른 중량 증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궁도 내년부터 생산이 되어서 중동의 모 국가에 공급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우디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않느냐 하면은요.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사거리 연장형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모델은 관통력이 줄어들고 입마살상 능력이 높아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입을 한다면 아마 관통력을 좀 더 강화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이번 사거리 연장형 현궁도 우리나라 군대를 위한 장비가 아닌 도입국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된 맞춤형 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알테어에서 현궁 사거리 연장형까지 우리 군의 소요가 아닌 외국의 소요에 의해서 개발된 수출 전용 미사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해질 것입니다. 이런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자국 환경에 적합한 무기를 요구했을 때 우리보다 더 싸게 그 나라의 환경에 적합한 무기를 개발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는 특출날 정도로 뛰어나고 그래서 도입국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무기의 개발은 갈수록 늘어나리라 봅니다. 사거리 연장형 현궁은 어떻게 봐도 제블린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궁의 약점으로 여겨진 부분이 대부분 해소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현궁의 성능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